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세계적인 금리 상승에 편승해서 수조 원의 이익을 낸 뒤에 예금이자는 확 내리고 대출이자는 찔끔 내려서 성과급과 퇴직금 돈잔치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이딴 경고에도 불구하고 급여 인상까지 강행하는 금융권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늘 아침에 제거했고 법무부는 이것을 다시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까요? 대통령 지지율은 눈에 띄게 상승했고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되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말 그대로 점입가경입니다. 20년간 호영호재해왔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질신문에서 모르쇠와 고성으로 맞붙었습니다. 집중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생소한 병도 안 주고 마일리지에는 갈수록 인색하다는 대한항공을 향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자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눌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시중은행권의 성과급 지급을 돈잔치라고 비난한 지 이틀 만에 금융권과 또 통신사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는 예대 마진을 축소하라 이런 직접 주문을 했고 지난번에 돈잔치가 옐로카드였다면 이번엔 사실상 레드카드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통신사들에게도 경고장을 함께 날렸는데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그 이자가 폭증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년에 5대 금융 지주의 순이익이 18조 원. 18조예요. 18을 원도 아니 억도 아니고 18조 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신한은행만 해도 4조 6천억 원, 국민은행이 4조 4천억 원 등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익을 봤는데 그게 바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자가 올라가면서 결국 그 돈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다 들어간 건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에 또 은행원들한테 이제 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많게는 1인당 10억 원씩 줬다는 것 아닙니까? 보통 7, 한마디로 8억 원. 그렇죠. 네. 한마디로 돈잔치 아니냐라는 비판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퇴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일반인이 갈 수 있는 또 창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잔치는 해서 자기들은 퍼주는데 일반 소비자, 금융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편이 가중되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윤 대통령이 고통분담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은행이 모여서 3년 동안 한 10조 정도 모아가지고 공익자금으로 쓰겠다.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말도 10조가 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제대로 이 서민들한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견됐던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쪽이 옐로우 카드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거의 레드카드에 가까운 퇴출에 가까운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이 은행의 대출을 최대 0.7% 가까이 일제 냅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만 봉인 이런 사회에서 은행이 좀 더 앞장서서 좀 일찍 대응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은행권에서는 대통령이 이딴 경고를 했는데도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다. 이래서 그냥 그대로 성과급이라든가 또 월급을 인상하는 문제까지도 이 강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탈이다.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은행권을 비난을 했는데
강도가 매우 셉니다.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약탈정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은행이 이 대출에서의 갑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올렸다가 정부에서 금리 이야기하니까 예금 적금 금리를 확 내렸어요. 확 내렸는데 대출 금리는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상황.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이 돈잔치 했던 거 방금 전에 최진정 변호사도 말씀 주셨듯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네네.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성장 프로젝트, 성장 동반 기금, 서민을 위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예대금 이 마진 이익을 낮춰라. 네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은행의 그런 5대 은행의 지난해 이익 추정치가 18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으로 인한 수익이었다는 것이죠.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구에서는 옐로우 카드를 2번 연속 받으면 다음 경기에 못 나옵니다. 사실상의 레드카드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비유적으로 썼는데 좀 긴장하고 이번에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 다소 찔끔했나요? 은행권이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인다는 소식인데 앞서 이제 잠깐 말씀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이고 채용도 늘리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영끌했는 30, 40대 이자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다. 20대도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그 유력 그 일간지 헤드라인이 30, 40대 버는 월급 절반을 이자로 쓴다. 지금 그 정도의 어떤 가처분,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고통이 가중되는 시점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옐로우 카드 뭐 계속 이렇게 내밀니까 그제서야 이자를 내린다라고 하는데 가계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도 한 0.7% 정도까지 내리고 일단 세 군데가 나왔네요. 네네. KB, 우리, 카카오뱅크. 네, 최대 그 맥시멈 0.7%를 줄이고 또 말씀드렸던 주택담보대출 내지 전세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도 0.5% 내외로 지금 내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 뭐 에너지도 높아져가지고 가스 요금 내고 이자 다 내고 나면 애들 어떻게 먹여 살리죠? 그런 시점에서 3년 뒤에 금송아지 주겠다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네. 지금 당장 그 굶어 죽기 직전인 어떤 가게에 숨통을 좀 틔워주자 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국민 어떤 그 행정 지도가 상당 부분 지금 먹히는 것 같아가지고 금송아지로는 물 한 모금 급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3년 뒤에 금송아지가 오면 뭐합니까? 그 사이에 금송아지 다 죽어버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그 정부의 그 구두 경고가 상당 부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은행권에서는 이 2030 세대의 고통을 의식했는지 상반기에는 채용도 좀 늘리겠다. 이런 조치도 내놨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이어지는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당국의 이런 강경한 조치 덕분인지 윤 대통령 지지율이 6주 만에 40%대 선을 다시 회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 지난 연말에 올라가면서 40%를 나타냈는데 올해 들어서 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직전 조사보다 3.5%포인트 올라간 네. 40.4%로 6주 만에 4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예. 다른 이유보다도 자영업층과 학생 그리고 주부층에서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보다도 민생입니다. 네.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 그 무엇보다도 민생, 서민경제, 통신비 또 은행의 이 금리를 조정해주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추진, 결정, 결단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가 하면은 그 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낮았다. 물론 이제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가 좀씩 다르기는 합니다. 네. 추세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난 것도 있다면서요. 예, 이 리얼미터와 미디어 트리뷴의 조사는 표본수 좀 많습니다. 2,504명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국민의힘이 45%, 네. 또 더불어민주당이 39.9%로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려왔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건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결국 정당 지지율은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물론 네. 양쪽 다 올라가고 양쪽 다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보다도 오차 범위 밖으로까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리스크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총선이 멀리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런 지지율이 어떤 추세로 이어가는지가 양 당의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주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늘 아침에 제가를 했고 법무부는 이 제가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수사 카드가 있지요. 바로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입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소환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씨 등과 이른바 사자 대질 신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자대질 신문의 핵심은요.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구로 미화 500만 달러를 몰래 반출해서 북한에 보내줬다. 이렇게 진술한 건데 이 전 부지사는 그야말로 전면 부인,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상황이 좀 황당했겠어요? 네, 님의 침묵, 이화영 부지사의 침묵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년 넘는 그 형 동생 사이에 있던 사람으로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질 신문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을 하니까 그건 아니요, 모르쇠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칭까지도 이제 그 회장님이라고 해서 황당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면은 2018년, 19년에 이르러서 이제 그 경기도지사로 계셨던 이재명 대표가 북한 사업을 하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을 쌍방울에서 대납, 쉽게 말하면 스폰서 해줬다는 것이죠. 네. 그 금액이 2018년 5월경에 500만 달러 그리고 11월, 12월경에 300만 달러를 비롯해서 최대한 1,000만 달러에 이른다라는 그 내용인데 이 부분 한 30억 원 되네요. 그렇죠. 130억 환율로 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사업을 했다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과 또 그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질 조사를 하는데 보통 대질은 2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되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김성태 안부수를 비롯해서 이 4명을 방용철 전 방용철 부회장까지 4명을 대질을 해서 한 과정에서 3명은 적극적으로 있는 사실을 진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너에 몰렸는지 이화영 그 전 그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그 좀 섬세하게 좀 살펴보자면 디테일이 재밌어요. 5살 연상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모른다, 전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버럭 소리를 치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 형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왜 나한테 이래? 좀 설명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성태 회장은 이미 범죄단체,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 혐의로 형사적으로 처벌됐다는 전략이 있을 만큼 이게 그 조직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서열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살만 많아도 형이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인데 이 아무래도 이화영 부지사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형, 그 회사도 망하게 생겼어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했고요. 저게 재밌어요. 회사도 예.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네. 회장님. 그렇게 하고 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70이 넘는다. 왜 형 입장만 생각해?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묵묵부답.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저 상황 속에서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는 김성태 회장이지만 김성태 회장 이외에 안부수 그 아태협 회장이라든가 박모 지금 쌍방울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진실을 다 서로 관계는 그 사이에 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서로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하던 사이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일관하여서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모르쇠를 하니까 결국 모르쇠 하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 써가지고 김성태 회장만 완전히 그냥 회사의 어떤 배임 횡령으로 혼자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으로 해가지고 진짜 70이 넘어요. 68년생인데 만약 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배임 횡령이 지금 뭐 800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10년 내지 20년 사이의 형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임 횡령뿐만 아니고 지금 얘기 스폰서는 정치인 스폰서는 뭡니까? 뇌물입니다. 네. 뇌물 공여 혐의 이런 부분까지 합쳐지면은 10년 내지 15년형은 좋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68년생이라고 하면은 50대 중후반인데 20년 받으면은 70대 중후반이 되는 것이고 최소한 70이 넘네요. 최소한 그 15년만 받아도 70은 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말은 뭐겠어요? 진실을 말해서 그에 따르는 정상 참작을 받도록 이화영 부지사께서도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쇠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지난 2004년이었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면서부터 20년 가까이 호형 호재,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살 형인 이 전 부지사가 대질신문과장에서 갑자기 회장님이라고 돌연 이렇게 존댓말, 극존칭을 써가지고 거기에도 또 김성태 전 회장이 격앙됐다 이런 설명을 하시죠. 네, 호용호제인데 회장님 그러니까 이하영 전 부지사 회장님 그러니까 아, 형 왜 이래? 이렇게 격앙이 된 건데 5살 차이입니다. 1963년생인 이하영 전 부지사는 2004년 서울 중랑갑 지역구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죠. 그때부터 형 동생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 많아도 무조건 형이라고 지칭하는.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그 조폭 생활을 그렇죠. 해본 사람이라 한 살 많으면 형이고 네. 한 살만 많으면 동생인 거죠. 한 달 뭐 많아도 형이겠죠. 그래서 네. 형 이러는데 갑자기 지금 대질 질문을 했는데 아이 김 회장님 이러니까 형 왜 이래? 우리 형 동생 아니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으로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고 정말 형 동생 사이였는데 이렇게 부르는 회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일종의 격세지감이죠. 형 왜 이래? 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한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이제 사자 대리신문에서 나온 얘기는 형 우리가 20년간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아마 더 자세한 얘기를 했겠지만 일단 예. 알려진 바는 그렇게까지 기억을 상기시켜 가면서 이제 추궁을 했는데도 회장님 하니까 정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정치인 정말 무섭다 무서워. 아, 그렇죠. 이제 선을 걷는 거죠. 이하영 전 부지사로서는 지금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회장님 하고 이제 존대 표시를 하는 것은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를 최대한 이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용호제는 무슨 우리 이제 이 법적인 대질 신문에서는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으로서 20년 가까이 형 동생으로 지냈고 밥 술도 먹었는데 정치인이 이런 태도 보이니까 정말 무섭다, 무서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정치인이 정말 무섭긴 무섭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도 저런 상황을 이제 보셨을 때 저 독백 같은 말을 반복한 거잖아요. 정치인 정말 무섭다 무서워.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고소고발 사건에서 대질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명확한데 딱 잡을 때는 이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버럭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먹살 잡는 그런 일 정도가 네, 벌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긴 못하고 정말 혼자 독백으로 정말 정치인 무섭네란 말이 저절로 나왔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뭐 유죄가 확정이 됐지 않았기 때문에 네. 누가가 말이 맞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자 대질을 함에 있어서 세 분이 같은 취지를 얘기를 하고 관련되는 증거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쇠 내지는
나중에는 이제 그 조서에 대해서 서면까지 거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그와 같은 상황이 나중에 재판에 넘겨졌을 때에 그 증거가 본인한테 불리하게 진술로 쓰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아마 변호인과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지금 조서에다 서면까지 하지 않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보면은 현재의 본인의 심정도 한마디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본인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다각적인 증거를 통해서 유죄로 인정되면은 결국 형량에 있어서 본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나의 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 지키는 이 스탠스를 계속 지켜야 되느냐. 아마 이 그 본인의 어떤 그 방에 그 수감돼 있으면서 굉장히 어떤 긴긴 고민의 밤을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자대질 조사실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안부수 회장도 있었고 방용철입니다. 전 쌍방울 부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높은 고성을 지르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1대3으로 이제 이 몰아세웠다고 보는 건데 일방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왜 당신만 말을 않거나 전면 부인하느냐. 그래서 저기 보면 쌍방울 측이 대북 사업을 하려고 이 안 회장을 끼워 넣어서 북한과 협약서를 썼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회장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이제 부인하면서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 그런 식의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이 모른다고만 하면 이 변호사님께서도 검사 입장이라면 저걸 어떻게 보고 판단할까요? 결국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쌍방울 당신들은 경기도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쌍방울 그 김성태 회장은 뭐라고 하죠? 원래 그 스마트팜 그 북한에 지원하는 500만 불은 원래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하와이 노딜이 있으면서 돈을 북한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네.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이거 좀 대납해주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했기 한마디로 안부수란 사람이 을 끼워 넣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화영이 쌍방울을 끌어들였던 것인데 지금 도대체 자다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다가 얘기가 예.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그런 어떤 그 답답함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든 것이죠. 네. 그런데 얘기했던 그 방용철 그 쌍방울 부회장이라든가 안부수 회장 나아가 김성태 회장은 일치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완전히 지금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모르쇠 전략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 상황이 충분히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대질 조사 자체를 꺼려하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난 아예 그러니까 사실신문에서 아마 본인이 곤욕을 치렀다고 봤는지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꿔요. 그래서 오는 22일 이게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검찰에 출석해 다시 조사는 받겠다. 그런데 다만 1대4, 1대3 이런 건 안 하겠다 대질을. 그래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1대1 대질 조사에는 내가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도 그 만약에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예 대질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대질 조사란 것은 뭐냐면은 각각 진술이 다를 때에 서로 합의가 돼야 대질이 됩니다. 그런데 대질을 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거부를 하면 대질이 되지가 않거든요. 네.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대질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심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저는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의 어떤 그 진술이 어떤 그 객관적 증거와 다른 사람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 뒤집혀질 경우에는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대질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질을 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 명으로 내가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는 나의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쉽게 말 또 한마디로 격의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쌍방울 전 회장으로 실질적 오너와 이게 본인은 어느 정도 격이 맞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일 어떤 진술이 나올지 한번 좀
우리가 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 이제 복잡하지만 또 재미있어진다 이런 그럴 얘기가 가능성도 되는군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다. 사실 이 삼각관계가 어쩌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이어지는 어떤 이번 사건의 중요한 그 핵심적인 관계일 수 있는데 세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해찬 전 대표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재명 대표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해찬 전 대표예요. 네. 그러면 세 명의 이시성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해찬 전 대표의 정치적인 제자로 불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사이에 이해찬 전 대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화부지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가 다른 광역 단체에는 없는 자리예요. 평화부지사.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최진희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쌍방울과 또 아태병합교류협회와 이 스마트팜 북한과 관련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 이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해찬 전 대표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2021년에는 이 경기도가 이 한반도 평화 체제 및 또 DMZ 접경 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미래 연구를 어디다가 용역을 주냐 하면은 이 동북아 평화 경제협회에 용역을 주는데 이 동북아 평화 경제협회 이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해찬 전 대표. 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동북아 평화 경제협회 이 단체의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북한과 관련이 있겠네. 아태평화교류협회 북한과 관련이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서 대북 송금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정말 김영철에게 진서를 보냈다면 이건 김영철이 공작망에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빠져 들어간 것으로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북풍 이벤트를 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평가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점들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장동 사건이 한참 불붙어 있지만 이제 뒤 이어질 이 대북 송금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더 큰 부담 또는 이번 전국을 뒤흔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그 못에 머리를 때렸다. 영어로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아킬레스건은 대장동보다는 대북 송금 의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핵심 키워드는 뇌물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정도의 배임죄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뇌물죄는 현재로서는 지금 적어도 현재에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돼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 지금 대북 송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만 달러의 어떤 그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제3자 뇌물죄가 될 수가 있고 나아가 방북과 관련돼서 뒷돈을 줬다고 하는 300만 달러는 직접적으로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고 하면은 합해가지고 거의 800만 불, 거의 90억 내지 100억 가까운 돈을 사실상 뇌물로 받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형법상 단순 뇌물죄를 넘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형량 자체가 사형, 무기, 7년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종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비 대납 이 부분으로 해서 15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어떤 내용과 사실상 데칼코마니처럼
접합이 되는 부분이고 이미 선례가 있다 보니까 이 사안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면은 굉장히 중형이 처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것이 정치적이로나 아니면은 법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기 네. 전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휴대전화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안에서 여러 것이 나올 텐데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박 순간은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출국하기 전에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에서 연락을 취하는데 사용했던 이제 휴대폰이 포렌식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용과 사람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자나 통화가 있었을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뭔가 통화한 내용,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또는 그 이상의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을 그 내용이 이 휴대폰 포렌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핫정책입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 소식, 전 직원의 폭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죠. 돈벌이에만 진심이고 안전은 신용만 하는 기업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최근 한 커뮤니티에 대한항공 직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온 저격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웃펐는데 웃기지만 내용이 슬펐다는 거예요. 장거리 승객이 아니면 먹는 샘물, 생수 한 병 못 준다. 최 변호사님도 일 때문에 여객기 자주 타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세계 최고의 항공사가 대한항공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대한항공과 관련되는 그 대한항공 측을 대리해서 특히 승무원들을 대리해서 소송도 해보고 개인적으로 대한항공 뭐 밀리언 마일러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20만 마일까지 예. 마일까지 있어서 많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 그 올해 내로 해서 마일리지로 한 3만 5천 마일 하면은 미국 동부를 갈 수 있으니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닌 밤중에 이게 피해자가 제가 됐던 그 사건이어서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물 달라고 하면은 생수병 주고 뭐 코로나니까 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은 생수병 하나 달랑 준 다음에 더 달라고 하면은 줄 물을 씻지 않고 컵으로 한 잔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성비 좋은 라면 같은 거나 이렇게 하고 다른 어떤 추가적인 그 식사나 이런 부분을 주문한다 하더라도 주문을 충분히 하지 않고 해서 거기에 타고 있는 승무원이나 스튜어디스용을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대한항공을 살리고 어떻게 보면 지원했던 국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배신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뭐 대책을 세우나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만시지탄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물인심 하나는 뭐 야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잔으로 물을 갖다 준다. 한 병 못 준다. 뭐 이래서 이제 국민적 분노가 나왔어요. 특히 심지어 기내식 양이 확 줄어서 추가로 달라고 할 때는 크루밀, 영어로 크루밀이라고 합니다. 승무원 몫에 이 식사를 갖다 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고 분기탱천할 일인데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거리 가다 보면 뭐 몇 끼 식사는 나오는데 이거 폭로글입니다. 이 지금 현재의 어떤 지경인지. 근데 좀 시장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내식을 먹긴 먹었는데 좀 남는 거 있으면 좀 더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만큼 열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내식이 부족하면 승무원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크루밀이라고 하는, 크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승무원이라는 승무원이죠. 의미고, 밀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먹는 걸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무원은 뭐 먹어요? 승무원들은 그렇게 하는 이 폭로글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무슨 김밥 싸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비행기 승무원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항공사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미주 노선 타보면은 비빔밥 먹으면 배고프거든요. 근데 한 끼 더 주세요. 그럼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물론 그게 10년 전, 15년 전의 일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 아끼면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이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직원이 글을 쓸 때, 이 저격글을 쓸 때는 현직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사표를 냈고 전 직원이 됐습니다. 이 직원은 라면 문제, 화장실 문제, 휠체어 문제 등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도 글에 많이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만 그 전제로서 퇴직한 직원이 올린 글이기 때문에 회사 측의 반론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다만 전직 어떤 그 대한항공 직원으로서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과 식사를 넘어서 그 이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휠체어 같은 것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나머지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의 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코로나 시대 때 그 승객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것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승객 자리를 빼내고 화물로 막 바꾸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태우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해외 여행이 승객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승무원이나 그 스튜어디스, 그 여승무원에 대한 어떤 일이 사람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는 분들은 죽을 지경이다 이런 내용인 그러니까 것이죠. 라면은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싣는데 한두 명이 100명이 넘는 승객 라면을 끓이다 보니까 아까 나왔지만 내가 무슨 라면집에 취직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맨날 그 화장실 또 그렇죠. 청소도 전담을 해야 결국 되는. 그것은 이제 네. 요즘 있는 최신식 비행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배기나 환기가 좋겠지만 오래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배기 환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데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갔다 왔던 사람들이 냄새 나요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승무원들만 결국 위에서 탓한다는 것이잖아요. 네네. 결국 비행기를 조금 더 그 좋은 걸로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이나 이런 시스템을 어떤 개선을 위한 노력은 없이 하급 직원들만 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전직 직원이 질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미 지난 6월에 대한항공의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서부터 여론이 이미 좋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항공 비행기 값이 오른 만큼 서비스도 좋아져야죠. 그런데 뭐 담요 제공도 그렇고 추가적인 맥주나 샴페인 제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돈을 아끼느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독하게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디저트로 나가는 치즈를 원래 양대로 못 드리고 포를 떠서 승객들에게 드려야 되는 네. 제공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아까 뭐 우리가 음료 이야기, 물 이야기 했는데 캔 음료를 컵 3잔에 나눠서 제공한답니다. 네. 이 마일리지 문제가요. 4월에 대한항공이 바꾸겠다라고 당초에 발표했었는데 네. 그 개편안의 국민적인 어떤 분노 예. 이런 것들이 폭발을 했는데 원래 문제는 뭐였어요? 제가 예리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일리지를 이렇게 대한항공 마음대로 바꿔야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객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 마일리지도 금전적 가치, 화폐적 가치가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35,000 마일리지에 가던 뉴욕을 45,000을 필요로 한다. 지금 우리 제도 개편 내용 지금 그래프로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개편 전과 4월 개편의 내용을 보면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더 복잡해집니다. 네. 9개 구간으로 운항 거리를 세분화해 버리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1등석은 오히려 마일리지 적립률이 더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0에서 100% 적립되던 것이 바꾸면서 25에서 100%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원 제도를 개편하는데 회원 제도가 이렇게 너무 단계가 나눠질수록 결국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3개 등급이었던 것을 4개 등급으로 또 추가 마일리지도 등급에 따라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결국 불이익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같은 외국 어떤 나라를 가도 기존보다 내가 더 많은 마일리지를 주고 가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요, 최 변호사님. 그러면서도 마일리지용 좌석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마일리지 좌석이 전체의 한 5%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쉽게 네. 말하면 내가 마일리지를 해서 끊으려고 하면은 벌써 자리가 없다고 나오는 거죠. 네.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 마일리지가 많으요? 물었더니만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다 보니까 저절로 모인 거지 모으고 싶어서 모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는 네네. 것이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 마일리지 좌석도 조금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 지금까지 뭐 했냐? 계속 쓰지 못했던 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뭐 형벌 불서구 원칙 그런 얘기 있듯이 지금 이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에 쌓이는 마일리지를 그런 식으로 공제 마일리지를 뭐 더 한다는 것을 넘어서 네. 기존에 있던 것까지도 소급해가지고 예컨대 이제 내가 미주를 가는데 35,000을 45,000으로 해야 되는 것이 되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돈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의 어떤 지적은 결국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플레에도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서 대한항공이 내 돈 뺏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불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무장관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이 대한항공의 개편안에 대한 비판글을 많이 올렸어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자, 원희룡 장관의 마일리지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직격을 날렸습니다. 이 마일리지 개편안 4월에 시행하기로 하는 이 마일리지 개편안이 계약이다. 절대로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담고 있고요.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쓸 엄두조차 못 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고객이 말 그대로 빚 좋은 개살구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공 마일리지 개편의 핵심은 고객은 뒷전이었다. 말도 안 된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주무장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명히 했습니다. 원 장관은요. 이렇게 했는데도 별 이 변화가 없자 19일에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아주 이 언급의 내용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렇습니다.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자세부터 틀렸다.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 망정 자세가 근본부터 털려 먹었다고 이제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그 원희룡 장관의 분노까지도 담아낸 것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요. 틀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틀려 먹었다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죠. 저 머리 좋은 원장관이 어떤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골랐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있었어요. 예. 원장관은 지난해 11월 이미 항공안전 비상대책을 내놓을 때도 대한항공을 직격한 바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돈벌이에만 진심이고 안전은 신용만 하는 기업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특단의 점검과 그에 따른 조치를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소리만. 네, 대한항공은 결국 여론의 거센 압력 또 원장관의 거듭된 비판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마일리지 개편안을 일단 보류하겠다고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새 개편안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큰 틀에서 봤을 때에 그 마일리지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이죠. 네. 왜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 항공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네.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서 너 그 마일리지 깎아버려. 이렇게 되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원 장관이 그와 같은 그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기를 했는 그 자세를인데 그런 고객에 대한 애정이 있는 자세를 본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사안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짧은 노선은 오히려 마일리지 공제가 줄었다고 하는데 짧은 노선에 대한항공 누가 이용을 합니까? 네. 그냥 저가 항공 이용하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중거리, 장거리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돌려주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된다고 하면은 마음 떠난 우리 그 국민들도 다시 한번 대한항공을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LCC라 불리는 저비용 항공이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에서도 형님들을 추월했다. 그렇습니다. 이 교훈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두 분 전문가와도 여기서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들의 실태, 그리고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노조개혁 정책, MG노조가 일으킨 새바람, 이런 것들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또 해외 SNS에 공개된 북한의 선정용 영상, 또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과의 전쟁 소식, 확장 억제를 한미가 미국에서 훈련을 통해서 펼친다, 이런 소식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